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세계적 부호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한국을 전격 방문하며 그가 풀 투자 보따리가 어디로 향할지 재계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해 한국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일본 골든위크, 중국 노동절 기간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만 18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증권업계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호실적을 낸 기아에 대해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증권가는 기아가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그래도 반등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1%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 수도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시장 상황 오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PB님? 참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 금요일에 미 시장도 흐름이 괜찮았고요. 오늘 개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증시도 괜찮았습니다. 장 초반에 그런데 상승폭이 약간 줄이는 모습이 나왔으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천억 원 이상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되는 모습이 나옴에 따라 전반적으로 시장은 종가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이 이제 2,700포인트입니다. 2,700포인트까지는 15포인트 정도가 남았는데요.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저에는 역시나 반도체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큽니다.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반도체가 가야 할 것이고요.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야 합니다. 오늘 아쉽게 못 가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잘 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자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또 하나 눈여겨볼 섹터가 지금은 자동차가 된 것 같습니다. 현대와 기아, 기아의 실적이 지난 금요일에 너무나 좋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아래에 있는 종합 품사들까지 전반적인 움직임이 좋다는 점에서 적어도 반도체와 자동차, 우리나라에 있는 5대 주력 산업에 속한 두 섹터가 좋기 때문에 시장이 이대로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그리 보여지고요. 수급 쪽으로는 선물, 현물, 그리고 코스닥, 외국인들 전부 다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콜옵션 쪽에서도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을 우리가 내일이 이번 달 마지막인데 마지막 날까지는 전반적으로 좋게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4월 중순까지 시장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고리 깊으면 살이 높습니다. 4월 중순에 금리 인하가 상당 부분 후퇴했다라고 하는 그 이슈에 따라 시장이 밀렸지만 지금 PCE 지표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시장이 지금 다 이겨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장은 지금 강하고요. 미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 모두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도 쌍끌이 매수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전 시장과 비교해서 오후 시장 수급 상황에서도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이사님? 그러니까 개장하고는 한 양대 지수 모두 0.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1% 정도로 상승폭을 확대한 상황인데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현물 모두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선물 기준으로만 어느 정도 매수세, 한 3천억 정도 매수세가 나타났었고요. 그때 대비해서 한 2,800억 정도 매수세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영향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같은 경우가 유입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수급은 종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급을 바탕으로 시장 흐름을 봤을 때 한 1% 정도의 상승세는 유지하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급을 더불어 봤을 때 우리 양대 시장 1%대 상승으로 마감이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달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60엔대까지 올라섰다가 다시 지금은 좀 개입이 나타나는 건지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55엔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158엔대까지 지금 엔화 가치가 내려간 상황이잖아요. 자, 오늘의 엔화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원화에 비해서는 강세인데요. 미 달러에 비해서는 약세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저도 최근에 나온 리포트 몇 개 그중에서도 환율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 개를 읽었는데 약간의 경고성으로 나온 게 엔달러 기준 155엔이었습니다. 155엔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조금은 더 빠르게 엔화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약간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달러 강세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달러에 비해 기타 국가의 통화는 모두 다 사실상 약세라고 봐야 되는데 엔화까지 지금 이렇게 약세가 되니까 달러가 너무나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유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소폭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엔화 가치의 하락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걸 지금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추후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본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세계적으로 물가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본 엔화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꽤나 안정적입니다. 사실 1,350원, 1,400원 조만간에 아마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고요. 2020년 이후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적인 환율이었던 1,200원 이거를 다시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19 이후 국가 간의 경제 성장률 차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의 경제 성장률을 월등히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엔화 가치 또한 지금 오히려 약세입니다. 반대로 금 가격은 올라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상식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인지를 해야 할 것은 금 가격이 시장이 불안하면 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엔화가 금리 인상에 따라 이제는 엔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외환 시장에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러한 흐름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원화의 가치도 하락하고 엔화의 가치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은 꽤나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자동차 업종이 좋은 결과를 보였던 것처럼 이런 환율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섹터의 강세가 당분간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달러 환율 계속해서 이렇게 체크를 한 거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산업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엔화 같은 경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쪽은 과거에는 조선 쪽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시장 점유율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영향도가 좀 낮아요. 그다음에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보통 엔화가 가치가 떨어질 때 이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삼익 THK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엔화 같은 경우가 평가 절하될 때는 좀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자동차는 좀 시각이 엔화를 놓고 보기에는 시장의 전체적인 점유율이 미국 시장 쪽과 관련된 브랜드의 점유율이 올라왔다 보니까 최근엔 좀 바뀌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78원 정도 지금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높게는 우리가 4월 중에 한 1,394원 정도까지는 갔었어요.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에 유지는 나타나고 있는데 1,400원에서 구두 개입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우선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또 4월 중에 배당에 대한 부분이 감안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환전이 계속 이루어져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높았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1,37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환율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본업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함을 말씀을 드리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플러스 알파 요인임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네, 원달러 환율 그리고 엔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이제 석유화학 관련주에서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등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조금 최근에 봤을 때 소외받았던 업종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비님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 연초부터 이어진 유가라고 하는 부분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정유주뿐만이 아니라 석유화학 그쪽 섹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 정유로부터 납사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성장을 하는 게 사실상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섹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석유화학이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진율 자체가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경향이 강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일정 부분 이걸 만회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의 훈풍이 나온다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유가 최근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1만 5천 원에서 약 13만 8천 원 정도까지 올라갔지만, 롯데케미칼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대환유화 그리고 하나솔루션 모두 다 사실상 주가 흐름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단순하게 우리가 업황이 완전히 턴을 하고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실적 발표 혹은 실적 발표 등을 앞두고 나타나는 그런 기대감이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업황 자체는 결국에는 세계 경제가 조금씩 호조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설령 그런 상황에서 석유화학 제품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쪽으로 에너지원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경영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조금 더 가미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 오늘 반등을 조금 이용해서 비중을 조금 조절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신규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 가고 있는 섹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조금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석유화학만 하는 건 아니지만 LG화학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독일의 베바토스와 차량 선후표용 투명도 조절 필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속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자, 오늘의 반등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실적은 좋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최근 본업의 업황 보더라도 화학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1분기 실적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사업 또한 지금은 긍정이 아니기에 예년 대비해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우선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독일 기업과 자동차 선루프 필름 이 부분에 대한 협업이 있었고요. 때마침 화학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하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색깔이 바뀔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색깔이 바뀐다는 의미는 최근에 수급이 강했던 IT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그에 반해서 좀 빠져 있었던 화학이라든지 일부 정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의 시장 색깔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이죠.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많게는 20% 정도 반등이 나오곤 다시금 기존의 주도주 쪽으로 좀 수급이 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야 될 부분은 화학주 같은 경우가
주도주로 등극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수요 같은 경우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가격 지표는 좀 돌아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수요의 견인은 중국 같은 경우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의 발생 같은 경우는 나타났지만 수요의 회복 같은 경우는 더딜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등에 대한 상승의 한계를 한 20% 정도로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등에 대한 한계가 이 분야에는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전력 설비 쪽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전력 설비 쪽은 최근에 주가가 강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들이 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력 설비 쪽에서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게 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합리적인데 변압기 쪽은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었어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들이 나왔고 이 실적 같은 경우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에서는 상고하저에 대한 입장을 내비추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업황의 사이클 같은 경우는 긍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2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전선주 같은 경우가 실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이미 주가로는 좀 반응을 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송전과 배전, 즉 전기를 만들어서 이 가정으로 이렇게 쏘는 그 상황 안에서 그 그리드라고 그 일컫는 송전 배전 이 부분을 그렇게 일컫는데 이 부분을 자동화하는 부분이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압기 전선 다음에는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에 부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때마침 계절적으로도 이제 여름이 도래했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 있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어떤 걸 꼽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작은 종목들이 많았어요. 네. 작은 종목들이 많았는데 증자 이슈도 있고 기업의 계속 기업의 영위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형주 쪽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종목은 일진전기예요. 오늘은 주가가 한 3.8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변압기 사업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핵심은 스마트 그리드 사업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했다 보니까 이 원격 검침 시스템과 관련해서 사업 같은 경우에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내년 기준 영업이익 예상치는 1,100억 정도 돼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 정도 올라왔다 보니까 여기에서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 가격적으로는 한 5% 정도 추가 조정이 나오면 접근을 하는 게 낫겠고요. 그 가격대는 21,500원 이하. 네. 그 정도 매수가 가능함을 가격적으로는 열어두고 목표가는 27,000원. 네. 손절가는 2만 원입니다. 이게 종가 매수할 종목이기는 한데 네.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종가 매수하기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격대를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진전기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PB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오후 3시 정도쯤에 기아 실적이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잘 나왔고요. 현대차는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긴 했으나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섹터까지 흐름이 좋기 때문에 당분간 이쪽으로 조금 더 주가 상승을 기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자동차 그중에서도 사실상 핵심은 이제 전기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 전기차보다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근본적인 산업 배경에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 판매량과 성장률이 대략 8%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40% 혹은 60% 수준까지 판매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소비자가 왜 순수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했을까? 첫째로는 가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프라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충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전기차 구매를 조금은 차후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분명히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하이브리드 차량이 하고 있고요. 적어도 인프라가 훨씬 더 구축이 될 때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덕분에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을 조금씩 확장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수혜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섹터를 우리가 조금은 더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자동차 섹터 안에서도 뭐 종목들이 있는 만큼 어떤 종목 볼까요? 최근에 뭐 좋은 실적 기록한 뭐 현대차나 기아 볼까요? 어떤 네, 종목이 좋을까요? 그거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입니다. 왜 현대차냐면요.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현대차가 우선은 1분기 실적은 적당히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지금 대략 25만 원 정도인데요. 올해 2월, 3월 이때 가격대가 지금 전부 다 25만 원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이슈가 조금 더 붙게 되었을 때는 이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 보여지고요. 연봉상으로 보았을 때도 대략 28만 9천 원 정도가 고가인데 지금 여기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산업이 지금 월등히 나아지고 있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기대감, 거기에 실적까지 지금 다 갖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가 36만 원까지 나온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특히 지금과 같은 시장이라면 현대와 기아 모두 한 번 정도는 저 크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차를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27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2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베티가 좀 현대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대차를 가지고 오신 만큼 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럼 기아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증권가에서도 기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꽤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의 매력도 중에서 지금 오늘 꼽아오신 거 보기 현대차를 조금 더 높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기아는 어떻게 보시나요? 마찬가지로 좋게 봅니다. 사실상 현대만 잘 가고 기아만 못 가는 그럴 리는 아마 없을 거거든요. 다만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현대차가 앞에 있는 매물들을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있어서 움직임이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기아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가가 지금 약간의 약보합 수준인데 단기적인 움직임 거기에 따라 주가가 소폭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적이 우선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나온 실적의 주가가 다 반영했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대차처럼 전 고점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 상승 흐름, 당일 주가를 본다면 변동성은 현대차가 조금 더 클 수 있을지라도 결국 두 종목 모두 다 240일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나올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제가 오늘 가지고 오긴 했으나 기아도 나쁜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종목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모두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H7 만도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이구 환신 정책에 따라 유일하게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 만큼 H7 만도 주가가 오늘 16%대로 급등하면서 장대 양봉 세우고 있고 거래량도 터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H7 만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만할 것 같거든요.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오늘 주가 반응이 워낙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 네. 안에서 관심도도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때마침 1분기 실적도 예상치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고 거기 더해져서 좀 자율주행이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만도 입장에서는 도래했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 대비해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이 다 강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대비해서 예상치 대비해서 부진한 실적이 나왔고 일회성이 포함되기는 했지만은
부품 사업 쪽에서 부정적인 실적이 나오니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7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중기 추세 구간, 기술적으로는 200일선 구간의 저항을 첫 번째로 받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윗꼬리를 다는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급하게 매도는 안 하셔도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분기 나왔던 실적 감안을 해보면 올해 그래도 한 3,500억대 정도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가능해요. 기존에 예상치가 한 3,460억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좀 비싸지 않은 구간에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 이야기도 해주신 만큼 테슬라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해볼게요. 일론 머스크 CEO가 어제 중국의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면서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데이터 안전 검사를 외국 자본 기업 최초로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번 행보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테슬라가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하나가 아닐까 그리 보여집니다. 테슬라가 전반적으로 판매량 자체도 크게 감소하고 수익성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전기차의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가서 무언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판매량을 더욱 늘리기 위한 한 가지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테슬라와 중국 기업은 사실상 상당 부분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화하려고 하는 핵심 사업 세 가지. 첫째가 태양광 패널이고요. 둘째가 전기차, 세 번째가 2차 전지입니다. 이와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당분간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을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전기차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완성차는 결국에는 좋은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주가가 상당 부분 불안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테슬라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관심에서 멀리하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관심 멀리하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어쨌든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나온 만큼 오늘 자율주행차 섹터 전반에서도 2.36%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 보통 모아가는 전략은 가깝게 모멘텀이 있을 때, 네. 그럴 때 모아가는데 주가는 빠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8월 8일에 나온다라고 네. 해서 저점 대비해서 종목들은 한 20% 이상 올라온 상황이고요. 여기 더해져서 FSD 부분의 데이터 수집,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현대모비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송도 쪽에서 시범 운행을 이제 곧 하죠. 레벨 3 이상이죠. 4 이 정도 단계로 시범 운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텐데 그 기점이 8월부터 좀 본격화되겠죠. 로보택시가 있다 보니까 시간은 한 4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급하게 좀 매수를 하기보다 보유하고 계신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났을 때는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7, 8월 정도 다시 접근할 기회를 줄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시점을 멀리 두고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와 카카오의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 충전 사업에 이제 맞손을 잡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업황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PB님?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사실상 들거든요. 만약에 이게 대단히 큰 이슈였다면 오늘 주가가 많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아쉽게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LG U+와 카카오 모빌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충전 합작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티 앱을 통해서 전기차의 충전과 택시 주차,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기차 인프라는 여전히 많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산업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당분간 계속 시장에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업으로서 손색은 없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투자를 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 대비 수익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한 대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지금 기준으로는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에 따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름 넣는 것보다 쌉니다. 유지 비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싸고요. 보수할 것은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크게 육성이 되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 민간에서의 참여가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한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당분간 우리가 너무나 마음 편하게 이 충전소를 이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은 참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들의 참여들. 하지만 그것이 실적으로 바로 이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큰 수익을 만들고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 이슈는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사님께서 짚어오신 섹터이기도 한데 네. 전력 설비 섹터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실적을 발표한 LS 일렉트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1분기 실적이 일단 기대치를 웃돌긴 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실적이 웃돌았고 좋죠, 좋은데 네. 지금 차트도 너무 우상향 기조 아닙니까? 그럼 네.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더 상향할 수 있을까요? 상향할 수는 있는데요. 상향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가가 쉬었다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저점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거의 3배 정도 올랐어요. 거의 3배 정도 오른 상황인데 그래서 무조건 빠진다라는 점이 아니라 우리가 이평에 대한 이격도죠. 지금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단기 이평 대비해서 30일, 200일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의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좀 수렴하고 나서 움직이려고 하는 특성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그러면 주가의 고점이 나왔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변압기, 전선,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뭐 스마트 그리드 이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수주 잔고로는 3년 정도 더 지속이 될 수 있고요. 수주 잔고 외에 실적에 대한 피크로는 변압기가 1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이 10% 전반 나왔거든요. 네. 이게 10% 중후반대로 넘어가면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실적의 고점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전선주 같은 경우도 함께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에 대한 관점을 열어두겠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보자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네. 그래도 이제 일단 뭐 전력 설비, 전력 이런 쪽이 일단은 슈퍼 사이클을 맞았다라는 점에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경우에 호황기가 이제 최소 5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PB님께서는 이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뭐 그 전망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있겠죠. 네. 적어도 지금 미국에서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우선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바이든 정부에서 노후화된 전력, 이와 관련된 설비, 기기 모두 다 교체하겠다라고 해서 대략 금액은 뭐 40조 이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많은 전력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이 많은 시설들은 1950년대에서 60년대 당시에 미국 경제가 크게 성장 가도를 달렸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동되는 전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손실률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에 생산이 되었던 고압, 중저압보다 이제는 초고압입니다. 초고압 전선에 대한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를 모두 교체하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5년이 아니라 15년은 더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 가운데 뭐 미국에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결국에는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하나만 더 나가자면 우리나라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우리 주위 곳곳에 보고 있는 이 많은 전선들도 대략 30년 정도 넘어간 게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력에 대한 필요성은 더 대두되고 있고요. 전력에 대한 손실률을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전선에 대한 교체를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수요를 크게 견인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가운데 구리 가격도 올라갈
때문에 전선, 변압기 관련된 모든 기업들은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익성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주가에 모두 반영되었다고 지금 시점에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격 조정과 또 기간 조정이 나오는 그런 시점은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몇몇 기업들은 아직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지 못한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적어도 좋은 결과 주지 않을까 그리 판단이 됩니다. 네, 중기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대 강세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26%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2,689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하루 종일 완만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계속해서 지수의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45%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869선의 종가를 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같은 수급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274억 원, 기관은 3,586억 원을 사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6,329억 원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코스피 시장과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많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275억 원, 기관은 833억 원을 담아내면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2천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장 초반이랑은 좀 달랐어요. 초반이랑 좀 달랐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봤을 때 시장이랑은 비슷하게 마감을 하는 모습이에요. 종목들은 그래도 오늘 오전에 강했던 종목이 오후까지 상승 강도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시가총액 상위주들 흐름들을 보더라도 IT 같은 경우와 자동차 일부 같은 경우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그래도 한 1%대 상승이 나타났고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도 1차 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오전 장 초반에는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업종들이죠. 2차 전지 중에서도 전해액 쪽,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IT 소재 이런 쪽이 강하면서 시장이 그래도 지수상으로는 1% 이상 상승을 하는 흐름이 코스닥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양시장 양호하게 마감을 할 것 같고요. 여기 더해져서 이제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다 보니 개별주 시장의 연출 가능성도 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주 시장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시장 상황 PB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오늘 참 괜찮았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흐름이 더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인공이 반도체가 되면 참 좋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오늘 반도체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좋았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장비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빠지는 모습도 꽤나 있었다는 점에서 반도체가 오늘 주인공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기회를 줄 거고요. 다시 한번 반도체의 시간은 올 겁니다. 그때 맞추어서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제약 바이오 쪽이 오늘 약간의 고개를 들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해당 섹터는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도 있고 개별 종목이 주는 이슈에 따른 수혜도 꽤나 있습니다. 각 기업마다 어떤 파이프라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 없지만 특정 섹터에 훈풍이 들어왔을 때 함께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이 가장 강한 게 제약 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그걸 감안했을 때 제약바이오 쪽에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것 토대로 해당 섹터에 있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가급적 중기나 장기, 그게 아니면 단기적으로라도 한 번 더 투입 때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것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양대 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 수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보험과 운수장비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준 업종은 화학 업종으로 4.01%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에 뒤를 이은 업종이 철강 금속 업종입니다. 3.04%의 상승률, 의료 정밀 업종에서도 2.31%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이 집계 됐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빨간 불을 켜줬습니다. 이 안에서는 인터넷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4.04%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화학 업종입니다. 3.2%의 상승률, 컴퓨터 서비스 업종에서도 2.73%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기분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은 좀 엔터주 이야기를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좀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하이브에서 좀 잡음이 나왔고, 위니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한 모습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또 하이브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네. 또 외국인이 바라보는 엔터주에 대한 시각도 좀 저희가 알아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우선은 주가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은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그를 놓고 수급이 빠졌죠. 외국인 기관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20만 원대를 놓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우선은 좀 반등이 나온 면도 있어 보여요. 뉴진스가 신보를 냈는데 그래도 결과는 초반 출발은 좋은 상황이에요. 네. 좋은 상황이고 어도어와 하이브 같은 경우에 분쟁은 딱 두 가지. 네. 너무 좀 민감할 수 있는데 네. 아예 돌아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화해를 하거나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정황상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어도어에서 빠질 수 있는 영업이익을 다 고려해보면 한 200억 정도, 네. 200억 정도 감안을 했을 때 주가로는 19만 원 이하가 매력적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19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가 우선은 가능합니다.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잘 마무리되었으면 한데 네. 정황상 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엔터주들을 바라보면 네. 하이브의 영향으로 나머지 쪽 영향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블 체제 같은 경우가 하이브가 좀 이렇게 공고하게 시작을 했다 보니까 네. 그렇고요. YG 엔터가 일부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런 잡음이 나올 구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YG 엔터는 워낙 좀 안 좋을 만큼 안 좋아진 상황인데 베이비 몬스터 같은 경우가 결과가 괜찮아요. 당장 실적은 안 나오겠지만 왜냐하면 처음에 마케팅비가 들어가는 점이 있다 보니 당장 실적은 안 나오겠지만 내년 초에 실적을 보면 YG가 좀 그래도 이제 좀 고비는 넘겼고 주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하이브에서는 이슈가 나오고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만큼 하이브를 바라보기보다도 다른 종목에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봐도 좀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PB님께서는 어떤 종목의 매력도를 더 높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사실 엔터주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을 하듯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나마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JYP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이브는 지금 노이즈가 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봤는데 그런 종목, 그런 노이즈가 있는 기업을 우리가 선택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을 한번 쭉 훑어보게 되었을 때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게 JYP입니다. 25%가 넘어갑니다. SM, 하이브 점점 줄어듭니다. 하이브는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렇게 높다는 것 자체가 JYP 엔터가 영위하고 있는 경영 환경이 좋다는 거고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SM 같은 경우에는 뭐였던 게 우리나라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YG 엔터 이 두 기업이 70% 내외였는데 JYP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노력을 한 덕분에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액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상당히 높고요. 코로나19 이후로 팬덤이 형성이 되고 실적에 기여하는 많은 부분들은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 더 큽니다. 지금 JYP가 그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앞서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JYP를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주가 계속 지금 힘을 정말 못 씁니다. 네. 실적은 나아지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장에 관심이 지금 많이 없다는 거라고 봐야겠죠. 다른 쪽이 너무 잘 가는 쪽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엔터주를 지금 시점에서 저가 매수 기회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른 쪽에 잘 가는 쪽, 그쪽에 올라타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시장이 좋으면 신고가가 나오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지금 뭐 연초부터 시작해서 엔터주가 좋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엔터주는 조금은 관망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2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에 따라서 이제 금융주의 주가가 오늘 오르는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발표를 앞두고 뭐 사실 뭐 하루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요. 네.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선은 주가들이 빠진 건 크게 없어요. 다시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와 관련해서 정책이 실망을 나타낼 가능성은 또 낮아 보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는 배당과 관련된 부분의 분리과세 추진. 그 기배당 말고 새로운 배당 부분의 분리과세입니다. 이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법인세에 대한 감면. 네, 그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상법 개정안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국회 통과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건 우선은 화두는 던질 텐데 그 5월, 6월 사이에 상법 개정안과 함께 맞물려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는 좀 상승을 하기보다는 뭐 지금 정도 상황의 유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 상법 개정안 통과가 되는 구조가 나타나야지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힘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은 국회에 공을 넘겨놓는 네. 거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네, 그럼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요, 비비님. 그 이후에는 주가 흐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사님 의견과 비슷하실까요? 네, 그런데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밸류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해서 기대감이 소멸이 되어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떨어진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조정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단순하게 해당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이슈에 의해서만 올라가는 건 아닐 겁니다. 시장이 지금 좋잖아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단일 변수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여러 가지 다중 변수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물론 그중에 단일 변수에 해당하는 밸류 프로그램이 가장 크긴 크나 이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장이 좋기 때문에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날개를 다는 게 밸류 프로그램으로 보여지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결과가 조금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은 있고 무언가 계속해서 변화를 주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주가는 더 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일진전기입니다. 전력기기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훈풍을 받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7,000원, 손절 라인 2만 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2,000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실적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7만 5천 원, 손절 라인 2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반도체 매출 비중이 70%로 증가했고요. 디스플레이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CMP용 슬러리 매출 성장이 급증할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옆에 보이는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해상풍력과 가스터빈, SMR, 수소사업 등을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중동 외에 동유럽 등 신시장을 개척하는 중이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수익률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28,750원이었고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28,80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수익률 0.17%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도 알아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매수한 가격이 16,480원이었고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16,950원까지 찍어냈습니다. 오늘의 수익률은 2.85%로 집계가 됐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아침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한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